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보는 시간, 변상욱의 눈 코너입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변상욱의 눈 중에 미 대선 이야기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예. 첫 번째 시간엔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 두 번째는 경합이다. 오늘은 바이든 당선입니다. 예. 매일 하는 코너도 아니고 이틀에 한 번 하는 코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뀐다는 게 역시 미 대선 제도의 특별함 때문일 것 같기도 한데요. 예, 뭐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모든 주에서 찍은 표들을 다 합산해서 내는 거라면 간단하게 예측이 되는데 예. 선거인단이 중간에 껴 있고 선거인단마다도 조금씩 또 제도가 다르니까 그걸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이 한국 대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누군가 전문가에게 전화를 했다. 그럼 그 사람이 정확하게 한국을 설명할 수 있느냐. 또 그걸 또 아닐 그렇죠.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미국을 파악한다는 게 참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 이번에 아주 절감했습니다. 제도도 제도입니다만 또 역대급으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예. 그런 안개 속 또 선거 결과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총평을 한번 하자면 진보 보수라는 이념적 대결 구도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예. 다만 이제 인종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계층과 계급이라는 게 좀 뚜렷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여성 쪽이 바이든을 더 지지했다. 백인이 아닌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계가 또 역시 바이든을 더 지지했다. 젊은 사람일수록 바이든을 지지했다. 학력이 높고 나름대로 수입이 좋은 사람일수록 바이든을 지지했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고요. 이 모든 계층과 인종을 꿰뚫는 변수는 역시 경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11월 초에 등록된 실업자 수를 보니까 3천만 명이에요. 미국. 엄청난 거죠. 피딩 아메리카라고 하는 급식기구에서 내놓은 통계를 보니까 음식을 자기 돈으로 일일이 사 먹을 수는 없고 보조비를 받아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여기에 예. 어린이가 170만 명. 결국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 일자리가 제일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길어지면 결국 일자리와 주거가 핵심 대선 이슈가 됩니다. 예. 가족을 부양하고 양육하는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될 겁니다. 예.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못했고 비호감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낙승할 것이라는 초반 예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혼전 양상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는 뭐 바이든이 매력 없는 후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결과도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바이든의 매력 없는 후보가 승리한 요인에는 그만큼 트럼프의 비호감,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예. 있겠죠. 결국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BBC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로우키 전략이라고 예. 그러니까 하이 텐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로우 텐션으로 가는 거죠. 예. 바이든 쪽에서는 바이든도 본래 말실수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좀 어리버리한 느낌이 있어서 헛소리도 좀 하고 이런 스타일이어서 옛날에 많이 손해를 봤는데 그러나 가만히만 있으면 트럼프 쪽에서 코로나19 방역 제대로 못해 흑인 플로이드 사망해 뭐 악재가 계속 나온단 예. 말이죠. 그걸 또 막으려고 트럼프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면 실수를 또 하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나서서 괜히 말실수할 여지를 가능한 한 줄이자는 거죠.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말자. 왜냐하면 바이든이 나이가 많아서 피로도를 쉽게 느끼고 부주의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소리를 높이고 자화자찬하고 말실수하고 그러면서 뭐 물론 주목을 받겠지만 이게 딴 때 같으면 위험한 전략입니다. 트럼프를 계속 언론이 비추고 바이든은 얌전히 있겠다면서 조용히 빠져 있으면 트럼프가 사실은 어찌됐든 유리해지는데 네.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이게 달라졌던 거죠. 로우키 전략 또는 로우 텐션 전략이 먹힌 거죠. 트럼프가 너 뭐하냐? 숨바꼭질 바이든이냐? 예. 소리를 쳐도 가만히 있고 또 어디서 졸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욕을 해도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와 직접 충돌해서 말싸움 벌이는 걸 피하고 트럼프가 스스로 자기의 발목을 잡고 스스로 무너지도록 계속 상황을 갖다가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번 미국 대선은 구호가 하나뿐입니다. 바이든의 구호는 난 트럼프 아니거든요. 예. 이 말 한마디면 통하는 거예요. 난 바이든인데 뭐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전 트럼프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전 트럼프가 아예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도 된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선거는 바이든과 트럼프 중에 누구를 뽑느냐가 아니라 트럼프를 놓고 국민 투표를 한 거죠. 예. 예. 그 바이든 진영에서는 이전 투구를 하면 저쪽 전략에 먹혀 들어가는 것이다. 예.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자질 문제는 뭐 지난번 힐러리하고 붙었을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4년 재임 기간 동안에는 뭐 자질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런 것도 선거 영향 미쳤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코로나19까지도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역시 미국의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가 이리저리 뛰면서 남의 나라가 가져간 걸 뺏어오겠다 이런 소리친 것이 어느 정도는 먹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바이든한테 유리했던 것은 4년 동안 지켜봤더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예. 너무 반지성적이고 반민주적이고 이건 200년 조금 넘었지만 그래도 미국의 민주주의에 자존심이 예. 있는데 너무 생채기를 낸 거 아니냐.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온갖 분탕질을 다 치고 다니는 말썽꾸러기로 전락해서 예. 이건 미국의 자존심에 너무 큰 예. 상처가 됐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수습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이 상황을 또 4년 할 수는 없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먹힌 것 같습니다. 보면은 대졸자 이상은 55%가 바이든을 지지한 걸로 나옵니다. 예. 공동 출구조사에서. 그럼 대학을 다니지 않은 사람은 어떠냐? 이건 49%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은 반반인데 대학을 나온 사람에서는 바이든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연 1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바이든, 10만 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들은 트럼프 쪽으로 기운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고학력 그리고 중산층 이상은 그런 바이든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는데 예.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미국의 주류인 백인을 제외한 흑인, 예. 뭐 라틴 또 아시안계 이민자들 투표가 증가했고 이 이민자들이 또 바이든을 선택했다. 네. 이민자 투표도 증가했지만 이민자 숫자 자체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인 투표자가 요번에 65%입니다. 유권자 중에서 투표한 유권자 중에서 지난 대선이 얼마냐면 71%였어요. 여기서 벌써 6%포인트 줄었죠. 그렇죠. 예. 백인 투표자는 트럼프를 57%가 지지하고 바이든을 42%가 지지해서 한 15%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흑인 투표자를 보면요.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은 12%, 바이든을 지지한 사람이 87%입니다. 압도적이네요. 75%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죠. 뭐 여성이 56, 남성이 48, 여성들이 훨씬 더 바이든을 지지했고 나이 든 거는 뭐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바이든을 더 지지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숙제는 미국의 정치 전문가들도 못 풀더라고요. 예. 근데 왜 백인 여성들은 트럼프 쪽으로 가서 민주당 쪽으로 안 건너오는 걸까? 트럼프는 여자들한테 막말 많이 하고 여성을 늘 폄하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성 백인 유권자들은 민주당으로 오지 않나? 이거 아마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아마 고민이 될 겁니다. 예.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마찬가지지만 예. 보궐선거에서 여성 또 젠더 이슈 여기에서 우리도 민주당이 상당히 밀리는데 미국의 민주당도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백인 여성들은 안 오는 걸까? 예. 예. 그리고 뭐 연령별로 봤을 때는 역시 연세 많은 분들은 트럼프를 선택했다. 그렇죠. 뭐 예.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트럼프가 그래도 4년 재임 기간 동안 전쟁은 없었던 것은 트럼프의 업적이 아니냐. 뭐 또 이렇게. 업적은 업적이죠. 예. 예. 근데 오히려 거기서 트럼프가 더 불리해진 것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계속 바이든하고 민주당의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계속 이제 공격의 화살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사회주의 색깔론 공격은 전쟁의 위험이 도사려야만 효과가 좀 좋아집니다. 근데 전쟁을 자기가 하나도 안 하면서 빨갱이들이 공산당들이 우리 미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자기는 가서 북한의 김정은을 2번이나 만나고 또 안 먹힌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예. 있고 또 6명의 대통령이 지나오면서 전쟁이 몇 개였냐면 27개였습니다. 예. 레이건이 7개 했죠. 아버지 부시 5개, 아들 부시 5개, 클린턴 3개. 오바마도 사람이 점잖은 것 같아도 전쟁을 7개나 치렀어요. 예.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하나도 안 치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 공격을 자기가 시도하는데 자기가 안 먹힙니다. 또 하나 문제는 미국의 펜타곤과 방위산업체를 중심으로 한 이 거대한 방산 세력들 이쪽이 전쟁이 있어야 뭔가 물건도 팔고 정치 자금도 내는데 전쟁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펜타곤과 방산을 중심으로 한 이 군부 또는 재벌 세력들이 예. 뭔가 예.
짭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갈 정치 자금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간 것 같은 그런 예. 느낌도 들죠. 지금 바이든 당선의 요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를 런닝메이트로 선택한 것도 효과를 봤다. 지금 이쯤에서 나오는 보도는 이 해리스에 대한 보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죠. 예. 많으면서 결국 유색 인종이고 아시아 이민계고 또 여성이고 예. 미국 사회 대표적으로 비주류의 요건을 다 거쳤는데 이 사람이 부통령 런닝메이트로 선택되고 또 더 화제를 모으고 있고 다음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 벌써부터 얘기가 하고 있거든요. 벌써부터요. 예. 워낙 바이든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예. 아마 그런 얘기 나오는데 당내 경선에서 바이든은 사실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정말 사실 좌파에 가까운 예. 강경한 개혁론자들을 물리치고 올라왔는데 그래서 개혁적인 정책들을 안 씁니다. 포기합니다.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대학교육의 의무화, 부유세 설치 뭐 이런 것들을 밀어내죠. 철저한 중도파 전략으로 갑니다. 거기서 해리스가 이제 먹히는 거죠. 중도 전략으로 가면서 중도파인 해리스를 붙잡고 함께 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개혁파 민주당원들이 뭐 트럼프를 지지하러 갈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대로 끌고 가면서 중도권에 있던 나름대로 트럼프를 지지할까 바이든을 지지할까 고민하던 사람들을 해리스 덕분에 이제 끌어오는 역할도 했고요. 모금액도 해리스를 끌어들이면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보면은 통계상으로 해리스 후보를 런닝메이트로 지명한 8월 달에 보면은 7월 달보다 2.4배 늘었습니다. 모금이. 그리고 그 달에 트럼프가 한 것보다 3.8배 많습니다. 여성 유권자 정치 자금 기부 받은 게. 그러니까 해리스를 영입하면서 중도파를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자금을 끌어들이고 한 게 상당히 덕을 본 거죠.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왜 바이든한테 표를 주지 않았을까? 이거는 민주당의 또 앞으로 연구 과제일 것 그렇죠. 같네요. 특히 백인 여성들은 연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코너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 리포트는 어떤 겁니까? 앵커 리포트는 역시 미국 대선 바이든 승리 요인에 대한 분석입니다. 예. 좀 자세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동현 뉴스 정면수에서 맛배기를 여러분들 보여드렸고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이동현 뉴스 정면수 끝나고 뉴스가 있는 저녁 바로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변상우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가 있는 저녁 계속 청취 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의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누가 출마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지요. 오늘은 그중 한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입니다. 의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저희하고 한 1년 만에 통화하신 것 같은데 좀 공교롭게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자주 인터뷰 좀 응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대해 좀 여쭤보겠는데 서울시장 후보군 가운데 의장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아마 그동안 많은 정치 활동이 있어서 예. 노동자, 서민 등의 사회적 약자 이런 취약계층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그런 민생 정치에 중점을 두고 당의 체질 변화로 사회개혁 정당으로 이렇게 변화와 혁신을 주창한 것이 아마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원내대표를 또 지낸 중진 의원이니까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부산보다는 서울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금수저 웰빙 그리고 재벌 친기업 입장의 어떤 그런 기득권 세력의 연장선상에서 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이야기해서는 결코 승산이 없다고 봅니다. 예. 우리 당이
처절한 진정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몸부림이 지금 절실한 때죠. 예. 네. 근데 그 지금 서울에서 어렵다는 것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물론 뭐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부각시킨다면 네, 네. 국민의힘 유리해지겠습니다만 네. 그 국민의힘의 어떤 비호감 이미지 이걸 네. 벗지를 지금 못하고 있다. 지금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뭐 그렇습니다. 당 네. 나름대로 극복 방안 지금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지난 사실상 4.15 총선의 대참패도 예. 과거의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런 칙칙한 이미지를 벗어 던지지 못한 지난 2년간의 당 운영, 특히 당의 전면에 나섰던 그런 거구적인 목소리가 우리 당의 입장인 걸로 이렇게 비춰진 그 우리들의 실책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내년 4월 이 재보궐선거는 제1야당인 우리가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서 예. 뭐 만들어낸 그런 재보궐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거야말로 하늘에 준 천재 일우의 기회죠. 예. 이걸 만일 지금 더군다나 막 이런 방식에 상당히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우려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가져오지 못한다면은 문제는 그 다음 해인 2022년 대선에 우리가 희망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그 큰 선거를 연속 4번 패했는데 그렇습니다. 보궐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란 말도 있고 어쨌든 귀책 사유는 여당에게 있고 만일 이 선거에서 두 군데 다 진다면은 뭐 다음 뭐 대통령 선거는 보나마나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박원순 전 시장께서 이 10만 양병설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임진왜란 10만 양병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찬 전 당대표도 뭐 20년 집권 이런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 집권의 그런 20년 장기 집권 그런 카르텔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 신경망까지 이렇게 조직이 촘촘하게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 마을 공동체, 협동조합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촘촘하게 사실상 이 민주당 정권에 절대적으로 유밖에 없는 그런 기반이 갖춰져 있어요. 이걸 깬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그나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특히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서 비롯된 이 사회적 양극화 이런 차별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 혼란으로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그러니까 실정 속에서도 야당이 이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심판해내지 못한다면은 예. 다음 대선 어떻게 치러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저희가 같이 얘기한 대로 비호감의 이미지 그리고 뭐 대안 세력이 될 수 없다는 뭐 그런 것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 의장님 그 원내로 계시다가 원외에 있으면 좀 더 잘 보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전략적으로. 저는 이제 김종인 이 비대위 체제가 당의 정상적인 운영 체제에서는 들어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난 4.15 총선에서 대참패를 하고 당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를 가져간 거예요. 예. 이 비대위 체제는 정상적인 체제일 때 할 수 없는 그런 가단성과 결기가 있어줘야 되는데 예. 그 내용은 당의 변화와 핵심입니다. 엄청난 계획적인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말 달라졌구나. 이렇게 인식되어질 정도로 당의 핵심과 변화 계획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되는데 예.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원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비대위원장으로 모신 분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제나 또 공정경제 3법 또 5.18 모욕에 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5.18의 올바른 역사관 뭐 이런 걸 좀 우리 당이 크게 변화시키면서 이 중도로 집행을 넓혀 나가는데
여기는 김종인 위원장 혼자의 노력으로 결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 김종인 위원장이 정책적으로 이런 뭐 좀 중도적 집행을 넓혀 나간다 그러면은 103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에 입법 발의라든지 때로는 정책 세미나 토론을 통해서 국민과 공감을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다각적인 아하. 노력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건데 예. 그런 게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했다. 부족한 예. 문제라고 보고 그럼 의장님은 뭐 조기 전당대회 이런 거는 반대하시는 입장이겠네요? 지금 조기 전대는 어찌 보면은 우리 당 내적으로 자해 행위가 될 아하.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게 이게 어찌됐든 간에 당에 우리가 이제 보수 정당의 이미지를 던지면서 이 국민의 힘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정당이 되겠다는 게 국민의 힘인데 예. 계속 우리는 보수의 가치와 이념을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면은 국민들이 더 가까이 예. 올 리는 없는 거죠. 그런 자해입니다. 측면에서 좀 예. 당 지도부와 좀 폭넓은 공감을 이뤄나가는 그런 노력이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한 다뭉치자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철수 지금 그 대표께서 여러 가지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범야권 통합 신당 창당을 한마디로 제안하고 있는 건데 예. 단순히 반문 비민주당 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변화와 핵심의 비전을 형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연대, 미래연대, 국민연대가 필요하다면서 범야권 통합신당을 주창하는데 결론은 사실상 신당 창당하자는 예. 얘기예요. 예. 이 핵심 플랫폼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데 이게 자기 중심적 정치 세력화로 핵심 플랫폼을 이야기하고 또 신당 창당이 정답이다라고 이 얘기를 주창하면은 저는 우려되는 게 야당 분열의 애통수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도 절대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 여대 야수의 국회 운영과 이 파쇼적인 국정 운영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인지 잘 아는 정치인이라면은 지금은 야권 대통합에 더 센 그런 정치가 절실한 시기지. 안철수 대표 방식의 그런 사실상 신당 창당으로서의 자기 중심적 그런 핵심 플랫폼이 정답이다. 여기는 좀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안철수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사람들이 국민의힘 쪽으로 오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YS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호랑이 잡으려면 그때 어디로 왔습니까? 노태우 당시 정당으로 3당이 합당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그래도 보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국민의 힘이 아직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기존 수구적이고 또 극우적인 세력과 이 결별을 하지 못하고 중도를 집행을 넓혀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자신 같은 그런 스탠스 그런 주창하는 바를 가지고 여기서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좀 우리 당 내에서도 이 위기에서 야권 대통합의 어떤 기회를 만들면서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또 대중적 지지를 가져가는 그런 정당으로 예. 배부시킨다면은 앞으로 안철수 대표만큼 좋은 정치 지형을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방금 왜안 하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의장님 개인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그 국민의힘 의원들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저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인 뿐만 아니라 예. 대체로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 서울시장 선거에서 의장님 계속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십니까? 뭐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뭐 나간다 안 나가로 이렇게 대답하기보다는 예. 하여튼 뭐 우리 당이 내년 서울시장이 재보궐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이기는 중심에 상수를 두고 저도 뭐 작은 미랄이 되는 그런 역할이라면 무슨 역할이라도 할 것이고 예. 특히 우리 당이 이제
금수저, 웰빙 이런 기득권 정당의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중동 건설 노동자 출신의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일한 우리 같은 그런 처절함이 묻은 사람이 필요하다면은 뭐 저 자신이 심사숙고하는 그런 뭐 판단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잘 알았으리라 믿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이었습니다.